1905년 시카고에서 한 여성이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의사가 왔고 사망진단서가 발급됐고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절차상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숨을 거두기 며칠 전 남편은 이미 다음 사람에게 청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요한 오토 호흐입니다. 그가 20년 가까이 잡히지 않은 이유는 숨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관계했던 죽음마다 의사가 와서 자연사라고 적어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10분 사건 파일입니다. 그는 1850년대 독일 서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습니다. 본인이 여러 번 말을 바꿨기 때문에 어느 쪽이 사실인지 지금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188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왔다는 것, 그리고 고향의 아내와 아이들을 두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뒤 그는 이름을 여러 차례 바꿉니다. 확인된 것만 20개가 넘습니다. 그가 자리를 잡은 곳은 시카고였습니다. 당시 시카고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커지던 도시였습니다. 1871년 대화재로 도심이 타버린 뒤 20년 만에 인구가 3배로 늘었고 유럽에서 온 이민자가 계속 유입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어를 쓰는 공동체도 컸습니다. 그가 처음 잡은 일자리도 그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이 조건이 그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도시에서는 한 사람의 과거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가 이름을 바꿔도 확인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도축장 인근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그 일대는 전국에서 사람이 몰려들던 곳이었고 하숙집과 새방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오늘 왔다가 내일 떠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신문은 나중에 그에게 그 지역 이름을 붙여 별명을 만들었습니다. 별명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가 사람을 만난 방법은 신문 광고였습니다. 당시 미국 신문에는 배우자를 구하는 광고란이 따로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끼리 편지로 혼담을 진행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던 시절입니다. 그는 시카고와 인근 도시 신문의 혼일란에 광고를 냈고 독일어 신문에도 냈습니다. 답장이 오면 편지를 주고받고 몇 주 안에 만나 결혼까지 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조사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을 골랐는지 진술했습니다. 중년 여성을 선호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도 함께 말했는데 젊은 여성보다 돈을 정리하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뒤 그는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기거나 현금화했습니다. 그 다음 상대가 병이 납니다. 며칠에서 몇 주 사이에 상태가 나빠졌고 그 사이 그는 의사를 불렀습니다. 부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의사를 부른 것은 의심을 피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남편이 의사를 부르고 간호를 하는 집에서 범죄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망 후 진단서가 발급되면 절차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가 쓴 것은 비소였습니다. 당시 비소는 구하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쥐약과 일부 약재, 심지어 벽지 안료에까지 들어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살 수 있었고 구매 기록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제는 증상이었습니다. 서서히 중독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당시 흔했던 위장병이나 신장질환과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대개 신장병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는 당시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진단이 있었고 경과가 진단과 맞았고 결과도 예상범위 아니었습니다. 이 조건이 갖춰지면 부검은 하지 않습니다. 당시 미국의 검시 제도는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검시관을 선거로 뽑는 곳도 있었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망 진단서가 있으면 그것으로 종결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반복된 것은 범행이 아니라 이 절차입니다. 같은 절차가 도시를 옮길 때마다 똑같이 작동했습니다. 확인된 결혼만 수십 건. 그러나 그 기간에 열린 수사는 없습니다. 1905년의 마지막 사건에서 그는 평소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때까지 그는 한 번에 한 사람만 상대했고 정리가 끝난 뒤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가 아직 병상에 있는 동안 병문안을 온 처제에게 청혼합니다. 서두른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일주일 뒤 그는 처제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만에 그 집에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1250달러였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남겨진 사람이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기 사건으로 접수됐지만 조사 과정에서 앞선 죽음들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경찰은 먼저 떠난 여성의 시신을 발굴하기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처음 이뤄진 부검이었습니다. 결과는 비소 검출이었습니다. 양은 자연적으로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을 크게 넘었습니다. 체포는 뉴욕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새 상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시카고로 송환된 뒤 수사가 확대되면서 과거의 결혼들이 하나씩 확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확인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앞선 죽음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 있었고 이미 매장된 상태였습니다. 전부를 발굴해 검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한 건으로 기소됩니다. 재판은 1905년 말에 열렸고 대심은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사건들은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1906년 2월 23일 시카고에서 형이 집행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결백하다고 말했습니다. 확정된 유죄는 한 건이고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기소 한 건, 유죄 한 건, 나머지는 사망진단서로 종결된 채 남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미국에서는 검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집니다. 검시관을 의사로 두고 이상한 죽음에 대해 부검을 의무화하자는 쪽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수십 년에 걸쳐 미국의 검시 제도는 크게 바뀝니다. 다만 그 변화가 이 사건 하나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남는 것은 그가 얼마나 교묘했는가가 아닙니다. 그는 숨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매번 의사를 불렀고 매번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서류가 있는 한 아무도 그것을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